제가 들려드릴 114번째 소설은요,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김승옥에 대해서는 무진기행할 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1964년 겨울은 무진기행과 함께 김승옥의 대표작이에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한국 소설은 전쟁의 후유증과 피폐한 현실을 담았어요. 김승옥은 1960년대에 문단에 나왔고 특이하게 인간의 내적 허물을 인간 자체의 문제에서 찾았어요. 60년대에 김승옥이란 작가가 없었다면 어쨌을까 싶을 만큼 그의 소설은 현대사회로 가는 과정의 인간적 고뇌를 깊이 있게 다뤘어요. 이 작품은 1965년 발표되었고요. 그 해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는데요. 시험 정답처럼 정해진 의미보다는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해야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김씨고요. 그가 1인칭 나로 나옵니다. 저는 그를 김이라는 호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64년이고요. 공간은 서울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의 시작 부분이 유명해요. 그걸 읽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 참새와 3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이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트 불이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3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포장마차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한 건 김씨와 안씨예요. 김은 25살이고요. 시골 출신으로 육사에 지원했지만 떨어져서 군대를 다녀왔고요. 그 후 공무원이 돼서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안은 같은 25살이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사람은 포장마차에 각자 왔고 술을 마시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 특유의 중요하지도 않고 시시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김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이 눈에 가장 신기한 건 밤이 되면 빌딩들의 창에 켜지는 불빛과 그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또 버스도 신기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와 1c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부딪히는 것도 그렇다고 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평화시장 앞에 줄지어선 가로등 중 동쪽으로 8번째 등은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 32명의 사람이 서 있는데 그중 여자와 남자, 어린애, 노인의 숫자 등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대화는 자주 끊어지다가 또 이어졌어요. 꿈틀거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데모로 이어졌고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에 찬성할 수 없어서 김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고 헤어지면서 재미있었다고 말해야 할지 다음에 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안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물었어요. 김은 자신은 적어도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자리가 귀찮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은 안이 왜 이 시간에 포장마차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긴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추운 공간이었고 술을 마시고 있어도 발끝이 얼얼하게 추웠어요. 자기는 가지 못한 대학, 그것도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 고졸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구청 직원인 자기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안이 김에게 왜 추운 밤거리를 쏘다니는가를 물었어요. 김은 자기는 이게 습관은 아니며 자신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김은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풍부해지고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물이 틈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보는 기분, 그게 느껴지곤 했죠. 아는 그 기분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왔으니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 잔씩 하고 헤어지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한 사내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35살 정도의 남자였어요.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하게 발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난뱅이 냄새가 풍겼어요. 사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함께 가달라고 했어요. 그의 표정은 왠지 거절할 수 없이 간절해 보였고 그들은 함께 가기로 합니다.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재미있게 놀다 헤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끼어드는 사람은 처음이라 좀 이상했어요.
그들은 밖으로 나왔지만 갑자기 목적지를 잊은 사람들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시간은 밤 8시 50분이었어요. 사내가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배가 안 고프다는 두 사람에게 뭘 시키라고 계속 권했고 돈이 있으니 비싼 걸 시켜도 된다고 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오늘 밤 다 써버려야 한다고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서적 월부 위판원인데 오늘 낮에 아내가 죽었다고 했어요. 급성 뇌막염이었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죽었다고 했죠. 아내와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이는 없고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딸기철엔 수원에 가고 포도철엔 안양을 갔고 여름이면 대천 바닷가에 갔고 가을엔 경주를 가고 밤에는 영화를 보았고 극장에서 쇼도 보았다고 했어요. 사는 동안 아내는 친정과 내항이 없었으므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했죠. 게다가 자신은 돈이 없었으므로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팔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에 오기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의 울타리 곁에 내내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이 돈을 오늘 다 써버릴 것이니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안과 김이 승낙하자 그는 멋있게 한번 써보자고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한쪽 눈은 울고 다른 쪽 눈은 웃고 있었어요. 중국집에서 음식값으로 1,000원을 썼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는 적당한 시기도 놓쳤고 지쳐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는 춥고 한산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갈까를 돌아가면서 자꾸 이야기했지만 사실 갈 데가 없었어요. 중국집 옆에 양품점이 있었어요. 사내의 제안으로 양품점에 들어가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샀고 600원을 썼습니다. 양품점 옆에 귤 장수가 있었는데 사내는 아내가 귤을 좋아했었다며 귤을 300원어치 샀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귤을 까먹었어요. 시간은 10시 반이 되었고 돈은 이제 1,900원하고 동전이 몇 개, 10원짜리가 몇 개 남아있었어요.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소방차가 지나갔고 그들은 택시를 잡아 타고 소방차를 따라갔습니다. 택시비로 30원을 냈어요. 상가에서 불이 났고 그들은 불구경을 했습니다. 아는 화재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 화재는 김영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사내의 것도 아니므로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므로 화재는 화재 자신의 것이니 흥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김도 동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구경을 계속했어요. 그때 사내가 불 속으로 뭔가를 던졌어요. 그건 남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손수건에 싸서 거기에 돌을 넣어 불을 향해 던져버린 거였어요. 예상외의 행동이었지만 안과 김은 특별히 그것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죠. 아니, 이제 돈을 다 썼으니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내가 그들을 잡았습니다. 곧 통행금지 시간이 될 것이니 같이 여관으로 가자고 했어요. 김이 망설이자 그는 간절히 오늘 밤만 같이 지내달라고 했어요. 여관비는 자신이 이북은 남영동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걸로 치르자고 했어요. 아는 주머니에 조금 돈이 있었고 그걸로 여관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사내는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같이 돈을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들은 어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대문 앞에 외등이 커져 있는 집 앞에서 벨을 눌렀고 누군가 나왔고 사내는 월부채 값을 달라고 했지만 내일 낮에 오라고 했으므로 돈 받는 걸 실패했어요. 사내는 밤늦게 죄송하다고 대문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기둥에 두 손을 짚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면서 월부채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를 자꾸 말하며 계속 흐느꼈어요. 안과 김은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죠. 그들은 같이 여관으로 갔습니다. 안이 각자 방을 하나씩 잡자고 말했으나 김은 사내가 걱정이 되어 셋이 같이 자자고 했어요. 그러나 안은 너무 피곤해서 혼자 자고 싶었어요. 사내가 혼자 있기 싫다고 중얼거렸지만 안은 혼자 자는 게 편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김은 사내가 걱정이 되어 화투라도 사다가 놀자고 했지만 안은 피곤하니 둘이서 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냥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이 김을 깨웠어요. 사내가 죽었다는 거였죠. 일어나자마자 사내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약을 먹고 죽어 있더라는 거였어요. 괜히 시끄러워지기 전에 여기서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둘은 급히 여관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쌀락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빠른 걸음을 걸어 여관에서 멀어졌습니다. 안은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고 김은 짐작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걷다가 눈을 막고 있는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아는 우리가 지금 25살인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렵다고 너무 늙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은 우린 이제 겨우 25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어요. 김은 마침 도착한 버스를 탔고 아는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관계에서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과 아는 일반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지킬 필요가 없는 도의적 책임이 여기서 딱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보통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의 이기심은 공허함을 느끼게 하죠. 그래도 안보다는 김이 좀 낫습니다. 그는 적어도 잠시 고민했고 잠시 걱정했어요. 물론 행동하지는 않았지만요. 딱 거기까지였죠. 김과 안은 고작 25살이고 그들이 앞에는 자신의 의지로 엮어낼 긴 인생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무언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안은 두렵다고 했고 김은 우린 이제 겨우 25이라고 말했어요. 안은 세상을 편히 살아서 지금 맞닥뜨리는 감정에 솔직하고 김은 그동안 좌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사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두 가지 유형이고요. 모든 관계 앞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결국 비슷한 형태일 겁니다. 돌아서면 남인 관계. 우린 이런 걸 경험했었고 그건 좀 힘들었어요. 친하다고 굳게 믿었지만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등 돌리는 관계. 거기엔 뭐 100가지쯤 이유가 있겠지만 팩트는 돌아섰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고 나도 누군가를 배신했고 그러면서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사실을 터득하죠. 이건 개선의 여지도 없고요. 그저 단련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다면 심플하게 가치 있는 순간에만 뜨거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뜨거웠다면 등을 돌리더라도 추억이라는 게 진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뜨거우면 되는 건 관계 속에서의 처신을 조금은 쉽게 해주고 차라리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 1964년 겨울밤 세 사람의 만남. 이건 지금도 이어지는 관계의 모순이고요.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영악하고 세련되게 대처하는 방법을 평생 배우고 있습니다. 더 힘든 사람과 덜 힘든 사람의 차이는 아마도 세련됨과 덜 세련됨의 차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